자, 먼저 사고의 대전환, 인식론적 전환, 언어론적 전환, 존재론적 전환. 존재론적 전환은 아마 내가 정리한 건 내가 최초일 거야, 아마. 나중에 얘기하고. 인식론적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서양 전통 인식론은 존재의 확실성 추구. 다시 말해 확실한 인식 대상인 존재 그 자체를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대상, 사물, 존재 다 같은 맥락이야. 에 대한 인식, 지식은 인식 주체, 즉 정신 바깥에서, 아까 인식이 대상을 향한다고 얘기했지, 그제? 바깥에서 온다. 고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나 중세의 신존재 증명은 모두 곧 지식의 근원은 외부에 있고 모든 지식은 정신활동 바깥에서 온다는 확신에서 비롯한다. 실체는 언제나 그 자체로 존재하고, 다시 말해 실제하고, 정신은 외부의 실체를 인식 대상으로 삼을 뿐이다. 근데 들어 사상가들은 인식론의 물음의 핵심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봐봐, 실체가 외부에 있다. 지금 우리 증강현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 들어서 증강현실, 현실이 실체에 있는 거야? 가상세계 막 이걸 그러잖아. 지금 너무 놀랍지, 그지? 그게 옛날부터 고민했던 건데, 그러니까 다시 또 옛날의 사상을 소환해가지고 또 보는 거야. 하고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어야 될 거는 큰 이런 흐름들이, 거기에 사상가들은 이전 사상을 가지고 연구해서 때로는 부정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승계하고 그 비판이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온 거야, 우리 사람들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연관되니까 그걸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비교하라는 거, 이런 논제가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딱 그 이유야.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알자는 거지. 인간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대상인식의 절대적 확실성을 인간 내면에서 찾으려 들면서, 아까 칸트, 그치? 절대성을 특히 주체인 나의 경험과 이성을 통해 바깥의 세상을 알고자 했다. 크게 경험론자하고 로크를 비롯한 그 경험론자, 그리고 데카르트를 비롯한 합리론자, 이 사상으로 갈리는데 이걸 통합한 게 칸트란 말이야. 경험론자들에 따르면 사물에 대한 인식은 그 사물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감각을 통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합리론자들에 따르면 경험과 관계없이 생득갈 관념, 이게 뭐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단 말이야. 우리 갖던 정신을. 관념을 따라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성을 통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경험론에 따르면 대상은 경험을 따르며 대상의 본질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감각적으로 인식한 모습과 같다. 이걸 현상이라 그래. 반면 합리론에 따르면 대상은 인식을 따르며 대상의 본질은 우리가 타고난 관념을 따라서 이성적으로 인식한 모습과 같다. 감각을 쫓든 이성을 따르든 둘 다 주체인 내가 인식한다는 점에서 합치하며 인식하는 대상의 사물이 우리 바깥에 있다는 점에서 또한 같다. 다만 대상 인식이 추체험적, 즉 경험을 따르느냐 아니면 선험적, 다시 말해 생득관념을 따르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성과 경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처럼 경험론과 합리론 어느 쪽이든 인식, 즉 감각, 이성이 대상, 즉 사물 세계를 향한다. 이 대상은 인식에 앞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따라서 인식은 대상에 의존한다 라고 본다. 다시 말해, 말이 어려. 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려보고 형상, 무슨 말, 추상,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냥 읽으면 안 돼. 주관인 내가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인식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철학에서 압축된 것들은 하나하나가 생각을 해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글을 쓸 때 얼마나 어려워. 이거 다 맞춰야 되니까.
라는 명제를 따라 주관과 객관, 즉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근거한 인식 분석에 집중한다. 하지만 칸트는 이러한 전통 인식론을 뒤집어서 대상이 인식을 향한다. 인식하기에 대상은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은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 빠르게 읽었지만 다 여러분들이 그려봐 한번. 찾아보고 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주관인 내가 대상의 인식을 성립시켜 대상을 구성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라고 생각했다. 칸트는 먼저 대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인식 주체인 내가 그 대상을 향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야. 이때 작용하는 게 우리의 이성작용이라는 거야. 주장하는 인식론으로는 인식의 객관성을 없다고 생각해.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야. 그 대신에 인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서 대상이 인식의 주체 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생각하고는 감각을 통해 대상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아프리오리라 그래. 초월적 자, 머릿속에 있는 초월적 자가 조직하여 인식을 완성한다라고 생각했다. 즉 대상의 인식은 인식 주관에 갖춰진 능력, 다시 말해 오성 능력에 의해 성립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칸트는 인식과 대상의 관계에 대한 방향 전환, 이걸 인식론적 전환이라 그래. 과 하늘과 땅의 움직임이 역전되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따와 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인식에 이라고 말하면서 주체가 대상을, 자 여기서 봐봐,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대상이 있어서 내가 이걸 본질을 그대로 따라서 구성한다.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체중심의 철학이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만드냐.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치?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치 원료를 가공해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처럼 우리 정신은 외부의 감각 자료를 내부의 오성, 우리 인간 오성이 5가지 성격, 뭐 이런 게 아니야. 깨달을 오자야. 깨달을 오자. 오성을 통해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좀 더 불러дан 개념이지. 능동적으로 해석해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칸트 이전에는 인식의 출발점에 대상이 있고 주체는 그 대상을 수동적으로 비추는 거울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칸트의 인식론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커다란 사건이지. 서양 인식론에서. 거듭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연습. 이게 읽기 공부야. 읽기 공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책을 다 쓴 것들은 의도가 있어. 이거 그냥 만만한 내용들이 아니지. 그지? 책이래. 처음부터 끝까지 막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책이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지식은 의미 있는 기억이라 그랬어. 기억은 이해를, 생각을 해야, 생각을 통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이해 없는 기억은 없어. 무의미한 기억들이야 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다는 게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치열하게,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는 기억으로 된 게 상상의 이미지로다가 머릿속에 추상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체가 들여다 보인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처럼 생각을, 글을 읽을 때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글을 읽어서 그냥 막연히 그냥 읽으면은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으면 그 지식으로 나올 수도 없어. 다시 활용도 안 돼. 뭐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해한다는 게. 이해한다는 건 그걸 이해를 하게 돼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저번에 얘기했듯이 제일 좋은 방법은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뭉뚱그려서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지금 읽은 것들이 이렇게 뼈대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게 이미지화야. 이미지화. 그렇게 되면 중요한 내용, 중요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읽으면서 인식론적 전환이라고 했지만은 읽고 나서 멍하니 뭔 소리야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인식이 대상을 향한다 아니면 대상이 인식을 향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처음에 투덜투덜 하더라도 이렇게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야 주체의 철학이 뭔지를 이해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고도로 압축했지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압축을 그대로 해놓은 거야. 여러분들 글들은 그런 거야. 핵심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글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더 압축하고 때로는 이걸 풀어내고 이런 추상화 구체화를 잘 하면서 그러면 사고가 이렇게 넓어져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다른 현실에 접하더라도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러는 거야. 자, 또 얘기해. 칸트는 감각적 경험은 공간적, 시간적 관념과 함께 이성에 의한 추론을 이용해야만 인식할 수 있다고 보면서 경험과 이론 모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 경험론과 합리론의 통일을 꾀하였다. 이런 대전환으로 칸트는 이전까지 수많은 철학자를 괴롭혀했던 인식론의 난제를 일거에 해결했다. 인식론의 난제는 뭐야? 여기서 말하는 거야. 우리 인식은 완전하냐 아니냐? 바깥에 있는 대상은 실제하는 거냐? 머릿속에 그냥 관념적인 허구냐? 유명론이지 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어느 쪽에서는 이렇다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이렇다 그러고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딱 통합을 했단 말이야. 바깥에 실제가 있든 없든 있는 거 없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른 거다. 이런 거야. 참 말 되는데. 자, 그동안 합리론은 정신의 인식작용에 너무 매달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론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생각에 따르면 뭐야? 정신 우월주의적인 상황이야. 이성 맞는 이성 중시성. 그러니까 뭐야? 바깥의 대상 실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우리 정신이 원래 뛰어나서 그랬다는 거야. 그치? 경험론은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인식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지. 그치? 뭐야? 그럼 데카르트 당신은 우리 이성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게 회의론에 빠지는 거지. 그 다음에 경험론은 이 감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감각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수능 지문에서 그 감각과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 휴메 경험론 뭐 이런 거 나오면 엄청 어려워. 휴메 사상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복합적인 거냐 단순한 거냐 관념 막 이런 거 가지고 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경험을 해봤을 거야. 다 그런 얘기들이야. 경험론은 대상의 실체 확인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이에 칸트는 정신 안에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메커니즘, 아까 아프리리올이라고 그랬지? 이 내재해 있다고 보면서 경험론과 합리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들었다. 참 어렵지, 그지? 아무튼 주체의 철학. 서양 근대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물을 이루는 이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서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구체화시켜야죠. 실체를 놓고선 이를 물질보다는 이성, 정신을 우위에 두고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나뉜 근대 철학의 흐름은 구체적인 인식 과정을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관되게 진행됐다. 데카르트가 확립한 인식 주체인 나가 인식 대상인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이식의 주된 물음으로써 결국 칸트가 나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결합함으로써 인식론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데카르트는 인식의 출발점을 확립하기 위해 주체의 존재를 논증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썸 라는 사상은 모든 존재의 인식 근거를 인간의 이성, 즉 정신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데카르트에게서 자신의 유체를 포함한 모든 세계는 이성에 의해 인식되고 파악되는 대상이 되었다. 칸트 철학은
데카르트적 사유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일단은 칸트 철학의 핵심 과제는 주체와 대상, 주관과 객관, 자아와 세계 같은 맥락들이죠. 인식과 존재의 분리를 극복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말이야. 데카르트가 아까 정신과 신체로 우리는 정신과 신체로 엄격하게 구분됐다는 거야. 그리고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메를러 퐁티의 몸의 철학 이런 것처럼 이 문제는 아직도 계속 끊임없는 논제야. 이게 지금 인공지능 철학. 정신이 인공지능의 철학은 심리 철학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정신과 실체는 같은 거냐 아니냐 이론론과 이론론을 다시 끄집어온 거야. 근데 자연주의 철학을 해요. 자연주의는 뭐야? 과학적으로 이걸 규명하자는 거야. 자연주의 쉽게 얘기하면 얘가 같다는 거를 물리주의라 그래. 하여튼 일단 어려워. 물리주의라 그래. 물질주의가 아니야. 근데 이 뿌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정신 우위의 사상이냐. 신체를 지배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지, 그지? 아니 이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 근데 너는 엄격히 분리된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분리된다고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지배해서 움직인다. 정신이 신체를 움직인다. 이게 뭔 개소리냐?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끔가다 철학자들 말이 궤변들이 많아. 현대 철학에서도 이걸 따라서 퍼트넘인가 이런 부분 그냥 막 말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어려워. 정신과 인체 사이에 이렇게 선이 연결됐대. 이게 송과선이라 그래. 선이 연결돼. 이 선으로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아무튼 이런 대철학자들의 생각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정신과 육체의 문제가 이렇게 주체와 대상, 주관과 객관, 자아, 세계, 인식과 존재 이 관점으로 외연이 확장이 된단 말이야. 이건 모든 내용들이 지금 볼 수가 있어. 칸트는 이를 사고방식의 혁명에서 찾았다. 사고방식의 혁명이란 주체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것으로서 인식의 세계든 실천적 행위의 세계든 간에 저기는 주체, 즉 나의 활동에 따라 규정되고 생산되고 실현되는 세계라는 거야. 이게 주체중심의 철학이지.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정신우월주의적인 사고를 그대로 따와서 확장한 개념이지. 칸트의 주체관념은 이 헤겔, 그러니까 이 철학사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지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헤겔, 화이트헤드 뭐 이런 거야. 이전에 이게 궤변 같은 거거든. 이전에 고려대에서 옛날에 그 모의고사에서 헤겔의 변증법하고 뭐 또 저 체인의 광장 이런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문제를 갖다 직사용 먹었어. 이렇게 어려운 걸 내냐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지, 그죠? 몇 년 전에 헤겔의 그 나왔다가 막 뒤지게 먹었지.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내겠다는데 좌우지간 희한한 사람이야. 근데 연세대는 뭐 좀 다른 애 헤겔의 그 사상에서 발췌된 개념이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몇 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거야. 이것도 딱 이쪽으로 설명할 수 있어. 주인과 노예. 누가 주체고 누가 대상이야? 객체고. 그죠?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야. 변증법은 정반합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어떤 바뀌면서 발전해가는 거지. 서로 역할들이. 그죠? 그걸 되게 어렵게 뭐 태제, 안티태제, 신태제 뭐 이러면서 읽는데 주인과 노인의 변증법을 여러 가지 세제로 얘기해서 나중에 공부하겠죠. 무슨 얘기냐? 핵심은 뭐냐면은 주인은 주체잖아. 그치? 주인이 노예를 부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노예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단 말이야. 처음에는. 이거 막 시켜. 이게 무슨 주제였더라? 그 주제. 나중에 보면 지금 읽던 걸 나중에
공부할 때 그대로 떠올려. 몇 번 나와서 지문이 영어 지문도 나오고 시킨단 말이야.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노예한테 자꾸 뭔가를 시키면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잘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점점 주도권을 뺏기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지위가 역전돼. 어? 지위가 역전돼서 노예가 시키는 대로도 주인이 해. 이런 걸 나오는 것 중에 좀 다른 얘기지만 대표적인 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있었지, 그지? 거기 보면은 그 누구냐 그 교도소장 있잖아, 그지? 나쁜 짓 하잖아. 탈세라고 뭐 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거기 주인공이 다 그거를 그 세무사였으니까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냥 이 교도소장은 그냥 돈 벌고 그냥 거기다 족족 쌓는 거예요. 그 교도소장이 아니야 저기 노예인 그 주인공이 이제 뭐야 죄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한 거야. 그냥 쌓아놓고 뭐 통장에다 쌓아놓고 막 이런 거야. 근데 나중에 주인공이 탈출해가지고 그지? 봤더니 가상의 계좌에 다 넣었다가 그걸 다 뽑아서 자기 걸 만든 거지, 그지? 응? 그런데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비싸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뀐다는 거 그거 가지고 많이 나왔어. 독일 관념론으로 이어졌고 스피노자의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자신을 통해 파악되는 때는 거슬러서 실체 개념 역시 스피노자도 독특한 사람이야. 이 철학사에서 당대의 이단아로 이제 굉장히 비판받은 거야. 근대 초기에는 여전히 기독교적 사상이 지배되고 있잖아, 그치? 신 중심에. 근데 스피노자는 범신론이라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신은 어떻게 보면은 저 아리스토텔레의 생각처럼 우리가 보는 사물 곳곳에 다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걸 범신론이라 그래. 다 신이라 그래.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오만불선한 생각이야. 신은 우리가 모셔야 될 사람이고 절대적인 개념인데 이게 사물에 있대. 자연이래. 다 신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평생 동안 양반은 눈먼 시계공이지. 시계공 옛날에 아주 기술자지. 메커니즘이지. 짧게 얘기하면 하여튼 자우지가. 그래서 되게 독특한 사람이야. 응? 서양의 주체 개념은 사실상 신적 존재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절대시화되면서 옳음과 그름, 주관과 객관, 이성과 감성, 정신과 육체, 서양과 동양, 남성과 여성, 백인과 흑인 등 이양 대립적 위계 꼭 알고 있어야 돼. 이양 대립적 위계 이게죠. 이거를 비판하는 게 현대 철학이야. 구조주의 철학이야. 따라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하다고 간주하는 서양 특유의 이분법적 사고, 주체 중심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신문에. 저기 논술 주제로. 그 결과 주체 중심에 그러니까 구조주의 철학은 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면 돼. 응? 비판이라고 보면 돼. 푸코는 지식이 권력이 돼서 인간의 어떤 우월적인 어떤 타자 평가력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뭐 들레즈 같은 경우는 차이와 차연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때리다 뭐 하여튼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야. 그 결과 주체 중심의 이원론적 사고는 철저히 이원론적 대립에 바탕을 두면서 주체가 타자, 즉 인간은 물론이고 비인간 사물을 억압 배척하는 기제로서 이게 핵심이야. 응? 이거에 대한 비판이야, 너처럼. 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했다. 알겠지? 주체의 전복. 자, 봐. 19세기 중엽 이후 해겔 중심의 독일 관념론에 대한 반동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이성주의 철학, 즉 인간 이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주체 중심의 철학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이른바 반이성의 철학, 탈주체의 철학이 시작된 것이다. 주체 중심의 사고를 거부하는 커다란 담론 전환을 통해, 담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 주제야. 동시대의 담론을. 그러니까 담론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다르지, 그지?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뭐야? 독재 타도, 뭐 이런 거, 민주화 이런 것들이 담론이었어, 담론. 여러분 지금은 불평등 해서 뭐 이런 것들이지, 그지? 응? 현대 사상으로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이끈 대표적 사상가로 아까 키르케고르와 니체 그리고 마르크스가 있다. 철학자는 아니지만 그 의사인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해당하지. 이들 사상가는 주체의 합리성과 초월성을 비판하거나 주체의 사회적 관계를 재규정하면서 서양 근대성으로부터의 탈출을 꾀했다. 자, 주체 비판이야. 자, 키르케고르는 주체성이 진리다 라는 실존 사상을 펼쳤다. 주체성이 진리다. 무슨 뜻일까? 되게, 이런 사상들은 현대 사상은 역설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아. 그 전까지의 사상가들이 인간 이성의 절대성에 근거한 보편 진리를 추구한 데 비해서 키르케고르는 개인의 주체성을 따라 나에게 진리인 진리를 추구하는 최초의 사상가. 그러니까 주체성이 진리다.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개별적인 개인의 뭔가 특별 우리가 집단화된 어떤 이성개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키르케고르는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한 보편 진리가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글이 있지, 그지? 자신만의 진리를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잘 봐야 돼.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중요해? 진리 하면은 뭐야? 모두 다 수긍하고 뭐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현대 사상가들은 진리가 어떻게 보편성을 갖냐? 사람에 따라 다르고 받아들이는 따라 다 바꾼 거야 지금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그치? 응? 누구나 긍정하는 진리는 때론 소수의 의견을 억압함으로, 그치? 절대로. 이것도 이런 것들을 다 쌓여서 논술 주제로도 엄청 나왔어. 얼마 전에 연세대가 이런 거 잘해. 연세대 잘 봐.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통념을 선입견을 가져. 개인주의에 대해서 막 써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잘 봐봐. 이게 유개념과 종개념 개념을 잘 봐야 돼. 개인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건 뭐야? 집단주의, 전체주의 같은 거지, 그지? 이것도 시험으로 나왔어. 그리고 우리 통념은 뭐야? 너는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여기에는 이기적이다. 자기만을 안다.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치? 일반적으로 개인주의는 이기적이다.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연세대는 참 기발하게 해. 그런데 이걸 사상을 그대로 타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럴까 그대로 개인주의를 자유주의 서양 사상의 근간이 자유주의를 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주의 미국 같은 경우가 자유주의를 정책을 추구하면서 개인주의 철저히 따르잖아. 그러니까 말하려면 이 핵심은 뭐야?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집단을 위해 집단주의 대척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이타적인 것보다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런 쪽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었어. 오히려 자유주의를 따라서 자유주의는 뭐야? 핵심은 뭐야? 내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자의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개인주의는 내 답 다 가르쳐.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진정하는 중시하는. 그럼 그건 이기심하고는 다른 개념이지, 그치?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잘 읽어. 나중에 시험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문을 그냥 선입견을 갖지 말고 정확하게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돼. 아무튼 그거 뭐 좀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냥 보지 말고 여러분들 주체성이 진리다 그러면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참 주체성이 진리다.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주체의 철학은 뭐야? 집단 이성 중심의 사회 저기 사상 뭐 서양만 주 이성 주체 중심 이성 만능의 사상 뭐 무소불위의 이런 건데 이 주체성은 집단화된 어떤 보편화된 주체성이 아니라 특수한 주체성, 개인의 어떤 이해를 따르는 보편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절대시화할 수 없다는 거지, 그지? 다 말씀을 전환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압축을 해놨지만 그 뜻도 잘 봐야 되지, 그죠? 나에게 진리인 진리. 우리는 그동안 진리는 뭐야? 누구나 수긍하고, 그지? 받드는 보편성을 가진 것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얼마나 발성이 전해. 그래서 누구나 증정하는 진리는 이걸 가지고선 막 우리 억압하는 기제로 하잖아. 우리 이런 거 많잖아, 그지? 어?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뭐. 얼마 전에 그 유명 황석영인가 누가 쓴 거 그 뭐지 그거? 애들 나와가지고 애들이 막 하나가 영래 나오고 하도 많이 나왔던 거 있지 그거? 그 뭐야 그 유명한 소설이 있었잖아, 그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가 뭔가 뭐더라? 그것도 그런 거야. 응? 이게 되게 위험한 거잖아, 그지? 우리 응? 그보다는 각자 자신의 진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기존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목표 삼는 예외자로서의 삶을 지향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외자라는 게 사회에서 일탈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만의 어떤 뭐를 추구하고 인간은 진정한 단독자로서의 실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실존이라는 게 나중에 얘기해 주시 그런 거야, 그런 거. 응? 아무튼 이로써 보편 가치로서의 인간 중심주의 사고는 개인의 실존 앞에 무력화되었다. 보편성을 가지고 집단화된 사고를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뭐야? 실존하죠. 니체는 키르케고르 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체는 허구다 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어. 주체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했다. 물리적 현상 배후에 그 현상을 가능케 하는 어떤 원인이 있다거나 행위 배후에 그 행위를 하는 어떤 행위의 주체가 있다거나 신체 배후에 그 신체를 움직이는 모종의 정신이 있다거나 힘이 있다거나 세계를 초월해 그 세계를 창조하고 섭리하는 신이 있다거나 하는 생각은 다 인간 중심의 사고라는 거야. 알겠지, 그지? 주체 중심의 사고, 권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주체 중심의 형이상학적 사고를 거치고 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는 어떤 시대야? 주체 중심을 무너뜨리는 이런 사상가들이 나와서 이제 탈주체 시대를 19세기 활짝 열어요. 그때부터 이제 현대의 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편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은 물질적, 신체적 조건,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그물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가는 존재일 뿐으로 그와 같은 조건을 넘어선 그 어떤 초월적 주체가 아니다. 마르크스는 세계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규정하면서 사회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의식 같은 정신적인 게 아니라 생산관계의 토대를 이루는 것의 물질적인 것, 유물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그는 정신이 사람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자, 봐봐.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걸 내가 여기 글에다가 좀 예시로 지금 들었는데, 잠깐만. 지금 그 글만 딱 읽어놓으면은 선뜻 이해가 되니, 여러분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어디 있더라?
볼까? 이건 위에다가 복잡한 데가 있어. 이렇게 썼어. 자, 봐봐. 내가 한번 적는 개념의 추상화와 구체화를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상의 핵심 명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인간은 그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일정한 필연적인 그의 의지란 독립된 관계, 즉 생산관계에 들게 된다. 말이 좀 이상해 이거 원문이. 이 생산관계는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대응한다. 이들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것이 현실의 도태이다. 그리고 그 위에 법률적 및 정치적인 상부 구조가 이룩되어 그것의 일정한 사회적 의식체 형태에 조응한다. 물질적 생활 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의 일반 조건이 된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거다. 읽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존재가. 그치? 계속 추가해봤지. 이거는 선생님이 이걸 좀 할게.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의 근본은 경제적 조건에 있다. 그 경제적 조건에 맞춰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률, 제도 이런 건 다 상부구조야. 사회적 조건, 경제적 조건, 물질적 기반 이런 것들은 다 하부구조란 말이야. 인간은. 자, 정부의 형태가 정해진다. 물질 생활이 정신 생활을 규제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 해서 정신이 물질을 규제한다 그랬잖아. 정신이 신체를 규제해. 이걸 뒤바꾼 거야. 정신이 근본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의 의식은 그를 둘러싼 환경이나 생활 양식 같은 사회적 존재, 즉 물질 존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자, 이걸 또 해석을 해서 이러한 마르크스의 생각은 정신이 물질을 규정한다라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따르는 이겠지. 서구 전통인식론을 근본적으로 뒤집은 것으로서 글 내용을 통해 존재라는 개념이 지시하는 것은 정신보다는 물질을 강조한 것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다. 이를 위해 먼저 글 내용의 핵심을 물질적 생산력은 곧 사부구조이고 이는 곧 인간의 의식을 규정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어떤 개념의 범주화가 되고 인간의 의식은 상부구조로서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생활과정으로 범주화. 각각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추상화되면서 하면서 생각을 집약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를테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이 달라진다라든지 예시 같은 것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면 인간이란 존재는 그야말로 하찮아지고 만다라는 등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구체화하게 되면 글 내용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우리는 뭐야?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말이 물질이 정신을 여기 있어. 봐. 그렇게 되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 이게 글을 막 쓰다가 지금 상부구조를 규정한다라는 문장은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추상화와 구체화 과정을 거쳐 형성한 사고가 글 내용의 새로운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의미 있는 기억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이해에 기반한 추가적인 지식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제? 이렇게 해서 잘 이해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야? 존재라는 말이 지금 존재. 여기서 말하는 존재. 여기서 존재. 우리는 통념을 잡고 존재가 의식을 해요. 마르크스가 말하는 존재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 이성 뭐 이렇게 이 존재는 뭐야? 물질적인 존재가 정신적인 의식을 이렇게 가는 거야. 존재가. 알겠지? 그죠?
그대로 해석이 나가 안 되는 거지. 마침 내가 이걸 썼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상이지. 실존 철학의 키르케고르, 유물론적 변증법의 마르크스, 니힐리즘의 니체, 그리고 철학자는 아니지만 무의식을 정신의 수면 위로 끌어올린 프로이트 사상의 핵심은 인간 이성의 비합리성과 관련한 비판이란 말이야. 인간 이성. 절대시하지. 비판을 방일든가. 그들은 현대 철학에서 다양한 분파의 사상이 태동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후 20세기 현대 철학은 크게 세 흐름으로 나아갔다. 1960년대 무렵까지 큰 영향력을 끼친 마르크스주의, 실존주의, 그리고 분석 철학이 그것이다. 그러던 것이 70년대 이르면서 마르크스와 주의와 실존주의는 차츰 영향력을 잃었고 그 자리를 대체하여 그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같은 말이라고 비슷한 게 발흥하면서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 주제로. 한편 여기 파생된 개념을 가지고 분석 철학은 그러니까 이 어떤 주제를 막 다루고 있고 내용을 봤는데 그 안을 까보고 이게 구조주의 관점에서 근대 사상을 비판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답 내용을 구성하기가 되게 쉽지.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야. 그지? 언어 철학과 과학 철학 발전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현대 철학의 중심을 굳건지고 있다. 이 해체의 철학까지만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체의 철학 20세기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서양 인식론은 두 번째의 사상적 흐름 전환을 가져왔다. 인식론에서 이른바 탈주체의 해체 철학을 이끈 일련의 사상적 흐름으로 그 핵심에 구조주의가 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분명히 했어. 여기서 있는 중요한 개념들은 내가 거기 다 있다 그랬어. 다 찾아보라 그랬어. 보면은 하다못해 여기 본질 이런 것들 다 있어 거기에. 구조주의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은 그들을 둘러싼 스트럭처,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상을 말한다.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 사실의 규정에서 그 실체적 요인을 인간 내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대상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살펴 현상 배후에 있는 구조, 즉 본질을 밝히라는 것이다. 푸코는 그 구조가 지식이 권력이 되면서 경고하게 된 거로 본 거고, 예를 들면은 구조주의는 인간을 포함한 세상 사물의 존재성을 상대주의 관점을 따라 구조라는 관계의 틀 안에서 인식하려 든다. 입장으로는 무슨 말이야? 인간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능성을 지니며 절대 시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관계에 따라서 관계는 구조를 이루는 현상 배후에서 작동하는 사물의 본 모습을 직시한다. 주체인 인간을 구조의 산물로 규정하는 점에서 구조주의는 주체 중심, 이성 중시의 사고를 절대화하는 서양 고유의 인간 중심주의와 대립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더라도 구조주의 역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구조주의는 서양의 주체 중심의 사상에 반기를 든 건데 핵심은 뭐냐? 구조주의 역시 지금 21세기 철학의 관점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것조차도 인간 중심 사고 아니냐 이거야. 어? 그 얘기야. 역시 사물을 인간을 위한 대상, 즉 객체로서의 고정된 그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 이게 만약에 현대 철학의 개념으로 나온다면 이 내용이야. 요 내용. 비판하면. 서양 전통 철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주체 중심, 인간 중심의 이항 대립적 사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구조주의는 근대성이 지닌 인간 중심주의 사고를 비판하면서도 서구가 지향해온 인간 인식의 합리성을 따라서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여 인식한다. 그 점에서 구조주의는 여전히 인간을 자연, 대상, 사물보다 위에 두고서 세상을 인식하려 드는 사상이다. 이 역시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치? 주체 중심의 사상이다. 포스트 구조주의는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주체의 전복이라는 뒤집는 새로운 철학의 방향성을 모색한 일련의 사상적 흐름이다. 해체주의 및 현상학과 긴밀히 관계하는 포스트 구조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근대성이 지닌 이성 만능, 주체 중심의 사고를
해체하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야. 반이성주의적, 상대주의적, 다원론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대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적 기반을 작성했다. 그 결과 여기죠. 포스트 구조주의는 이제 차이와 다양성 있고, 이거 무지하게 잘 알고 머릿속 팍 박아놔야 돼. 가치를 중시하는 사고의 확산을 통해 사회 전반의 탈중심화 현상을 이끌었다. 구조주의를 통해서 뭘 비판하고 이랬을 때 이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큰일 나요. 포스트 구조주의의 대표적 사상가로 데리다가 있다. 데리다는 그동안의 서구의 근대성에 의해 쫓겨나고 은폐되고 무시당한 것을 찾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레즈 데리자 무지하게 나네. 이를 위해서는 탈구축의 방법으로 이양대립적 사고가 초래한 폭력적 위계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폭력이 꼭 물리적인 가해만 폭력이 아닌 거야. 인간을 구속하는 이분법적 우열관계의 타파를 시도했다. 요약하면 포스트 구조주의는 주체의 전복을 통해 그동안의 서구 사상의 중심을 이루었던 인간 중심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주체 중심 사고의 해체를 통해 구조에 내재한 텍스트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인간과 타자의 조화와 공존을 도모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구조주의에 관련된 문제는 엄청 나왔지, 그치? 제재만 바꿔가면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 다음에 언어적 수일라, 이게 뭐 분석 철학에 대해서 이건 뭐 중요한 것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수일날 존재론적 전환에 대해서 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개괄을 시켜줄 거야. 알겠지? 다시 또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 글을 읽는데, 그러니까 글을 폭넓게 보는 게 딱 요거 어떤 제한 한정된 시각으로만 자꾸 본단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이 철학적인 걸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각도로 지금 막 보고 있어요. 막 입체적으로도 보고 막, 응? 그래야 본질이 보이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이 내용이 고도로 압축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냥 뼈대야, 뼈대. 지금 얘기한, 지금까지 19세기까지의 생각의 흐름을 그냥 큰 축을 여기서 다 파생된 거란 말이야. 뼈대를 딱 그려놓은 거란 말이야. 지금 말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얘를 충실히 이해해야 돼. 그럼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 연습을 해야 돼. 일단 첫 번째는 이 안에 실린 개념의 의미를 쭉 찾아서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논술에서 또는 어떤 천상에서 어떤 주제로 탈바꿈돼 가지고 논의할 때 이러한 사상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좌표를 찾아야 돼. 그러면 그래야 글이 이해가 되게 쉬운 거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봤듯이 오늘 여기서 구조 어떤 주제가 나왔어 나 지금. 그런데 글을 읽어보니까 이거 봐라, 구조주의 철학에 대해서 실린 지문이 있고, 보놨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푸코의 내용이 나오고, 제일 많이 나왔던 걸 한번 예를 들어보자. 어떤 지식을 막 얘기를 하면서 푸코 아니야, 그것보다 연대 편입에서 나왔던 건데 뭐였더라, 푸코에 나오고 그 주제가 나중에 하여튼 뭐 인간의 뭐 합리성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 나오고 또 뭐 데카르트 얘기 나오고 뭐 막 나와 있어. 그러면은 그 사상들 어디 안 가는 거잖아. 근데 이 주제가 뭔지부터 봐야지. 주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식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식은 아까 봤지, 전통 철학의 개념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지식은 보편적인 거야. 절대적인 거, 그치? 누구나 떠봤을 때는. 근데 이게 구조주의 철학에서 봤을 때는 재밌는 게, 푸코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식은 인간을 억압하는 권력으로 작용을 해. 그 구조로서 작용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달라.
한쪽에서 지식은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의 어떤 뭐를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상의 핵심을 알게 되면은 파악이 되게 쉽지, 그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서술, 관련된 개념,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차근차근 맞춰보란 말이야. 그럼 생각의 단위가 만들어지지. 그치? 응? 그 자체가. 응?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막 그냥 어디 산에 가서 막 똥벌 차듯이 이산저산 이나무 저나무 막 돌아다니는 게 안 좋은 거란 말이야. 큰 틀을 만들어 크게 보면서 이렇게 안으로 자꾸 살을 붙여가가지고 중심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역사를 국사나 뭐 한국사 이거 후지게 만든 놈들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막 보는 거야. 사건별로 막 보고 어떤 인과성도 안 보고. 내가 얘기했잖아. 조선 전기 중기의 역사를 보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한 머릿속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사화와 당쟁의 역사를 가지고 살을 붙이면 그냥 전체가 다 드러나. 그냥 후기 그건 뭐 낮은 문제고 그냥 다 드러나요. 그냥 그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응? 그거 하나로 끝이야. 거기 그거는 자체가. 응? 뒤에 이제 무슨 일본 뭐 끼입하고 뭐 구한말에 막 정신없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예를 들면은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헤매고 막 그냥 정신없이 싸발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보면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주제 철학 논술에서 묻는 거 보면은 굉장히 논술로 다루는 주제는 굉장히 한정적이야. 되게 철학사 사상도 많은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되게 그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 게 그거 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걸 하면은 외우고 그러지 말고 무대뽀로 외우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야.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럼 그래 핵심이 보이지도 않아요. 특히 더군다나 연세대 문제를 보면은 그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보고 아까 말했듯이 개인주의 하면 뭐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근데 거기 보면 개인주의에 대해서 너무 웃기잖아. 개인주의는 자기만 알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게 연세대 나왔던 거라니까. 내가 중요한 만큼 남의 자기도 중요하고 남을 배려하고 진정한 개인주의는 그런 거다. 자유주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걸 이기심과 이타심을 주제로 나왔나? 근데 그거 그대로 대입하면 나온단 말이야. 찬찬히 읽어가면서 그게 맥락에 대한 이해란 말이야. 그 맥락 이해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막 갖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번에 선생님이 그때 뭐 봤더라? 뭐였더라? 선입견의 대표적인 게 뭐였지 그거? 휴머니즘, 그지? 휴머니즘 하면은 포스트 휴머니즘 나중에 현대 철학 지금 21세기 철학에서 트랜스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포스트와 트랜스 개념 휴머니즘 하면은 막 지금 봤잖아. 뭐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인류의 따뜻한 거 포스트 휴머니즘 그걸 인간주의 중심 포스트 넘어서 이게 뭐야? 아까 그럼 벌써 휴머니즘은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 그럼 아까 봤지 주체 중심, 인간 중심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타자, 자유학 이런 것들하고 동등한 가치 이런 것들, 그치?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냥 갖다 외워놓으니까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저번에 말했던 거 포스트 휴머니즘 근본적으로는 뭐야? 주체적인 근대 사상을 비판하는 거야. 서양의 전통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는 거라고. 지금 현대 철학들은 아까 봤듯이 현대 철학까지 구조주의 철학까지 이게 다 심지어는 주체를 현대 철학은 비판하는 거죠. 이거조차도 인간 중심의 사고라는 거야. 인간 중심주의. 그 사이에 자연은 기계는 없다는 거지. 근데 보니까 21세기 지금 오늘날에 보니까 팬데믹이라고 막 바이러스가 역습을 하고 막 속수무책이고
그러니까 시간, 아, 쟤네들도 존재구나, 살아있는. 심지어는, 누구더라? 그 철학자, 퇴비주의, 그 누구야? 아, 까먹었네. 누구냐면은, 도나 해러웨이라고 여리 철학자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야. 퇴비주의예요, 퇴비주의. 퇴비가 뭐야? 우리 썩어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인간도 퇴비에, 죽으면 퇴비의 일부러, 그지? 퇴비를 보면 뭐가 인간이고 뭐가 자연이고 뭐 구분한데, 그렇게 썩음 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썩어, 죽으면은 다 그런 거잖아, 그지? 뭘 그렇게 뭐 대단해가지고, 뭐 아방궁 만들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퇴비주의라는 말을 했지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뻔한 거지, 그지? 어?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어? 그런 거야, 나중에 보기처럼. 어?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애들 잘 알고, 앞으로는 내가 부탁이지만 글을 그냥 건성건성으로 읽지 말고 잘 보란 말이야. 아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 도대체 뭔 소리야? 자꾸 의문을 가져야지. 이 존재는 뭐고, 의식은 뭐냐? 근데 아까 봤듯이 서양의 철학의 역사는 끊임없이 주체와 객체, 그지? 인간과 자연, 뭐 끊임없이 그 이분법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비판을 팍 하는 거야, 지금 보면은. 그 자체를.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란 말이야. 거기다 자꾸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